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은 동양대학교 총장상. 그런데 검찰이 그 상장을 가지고 어제 동양대 총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총장상 진짜 발급해줄 사실이 있느냐라고 검찰이 물었는데 이에 대한 동양대 총장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내가 그 상장 발급해준 적이 없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는 상장의 양식과도 다르다. 이 상장 누가 허위로 날조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바로 동양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시 후에 이 의혹을 포함해서 새로운 의혹들 상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가 기습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부인의 대학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조국 후보자 측에게 매우 치명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 부인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오늘 각 조간신문이 대서특필 특정 보도를 다투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는 조국 부인이 딸의 허위 인턴 증명서 조작에 개입했다. 지금 무시무시한 단어가 여러 개 나왔어요. 허위 인턴 증명서를 조작하는 데 개입했다. 누가? 조국 후보자 부인이 개입했다라는 겁니다. 키스트, 조국 후보자 딸이 단 이틀 동안만 출근해놓고 3주 출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저 인턴 증명서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인턴 증명서를 떼준 사람이 도대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조국 후보자 부인이 초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인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조국 딸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허위 인턴 증명서를 조작하는 데에 조국 후보자 부인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아직 검찰이 해당 키스트 박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의혹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중앙일보 1면에 이거보다 더 큰 의혹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동양대 총장상에 오늘은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양대 총장상, 상장이에요. 조국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상.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대학에서는 총장상입니다. 그런데 해당 총장은 그 상 내가 준 적 없다라고 오늘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 때 자기소개서의 스펙으로 기재했던 게 바로 총장상. 그런데 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 아예 상장 자체를 처음부터 가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검찰이 조국 부인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동양대 측은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그 상장은 우리가 쓰는 상장과 일련 번호도 다르고 상장의 모양, 스타일, 상장의 양식까지 다르다. 어디서 난 상장이에요, 그거.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거 입시에 활용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검찰 출신이자 국회의원, 민주당의 또 한 명의 소신파 조홍천 의원한테도 이 의견 자세히 한번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한국당이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아마 이걸 거예요. 조국 후보자는 우리 딸이 영어를 잘해서 그나마 제1저자에 등재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이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했는데 고등학교 시절의 영작 성적이 영어 장문 성적이죠. 전체 9등급 중에 하위 등급이 6에서 7등급이었다. 한국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영작 실력이 저렇게
등급이 낮았다면 과연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영어로 영작을 하는 실력이 괜찮았을 것인가 라는 것에 의문점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고교 당시 성적에 대한 제보를 공개했죠. 논문 번역할 실력인지 의문스럽다. 한국당이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세를 가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때 영작 성적이 6에서 7등급.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처남까지 소환했습니다. 부인 대학도 압수수색했죠. 첫 가족조사, 운동학원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 서울대, 의대 등 조국 딸이 거쳐간 대학들에서 주요 자료도 확보를 했습니다. 단국대 교수도 소환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주요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면이 묘하게 한국당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려 하는 임명권자,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묘한 대결 국면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윤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그런데 이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도 민주당도 조국에 대한 도덕성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임명 강행을 앞두고 여론전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이거 민주당에게도 청와대에게도 모두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우려의 목소리 누가 제기하는지 알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선 일각이라고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명탐정 손소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현역 매치 민주당의 소신파 조홍천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강원도의 힘 이양수 의원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총장상. 오늘은요, 다른 것보다도 이 총장상장에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장상, 아예 허위로 날조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뭔가를 잡고 있어요. 총장상. 두 번째 키워드는 맞불. 조국 후보자의 초유의 기습 기자 간담회에 맞불을 한국당이 놨습니다. 잠시 후 들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마이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겠다라고 임명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마이웨이. 이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후보자님 직접 본 적 없으세요 혹시? 자, 검찰의 수사 거세지고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그 총장상, 동양대학교 총장상장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장상도 인턴도 모두 다 허위, 조작, 날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장상 무엇이 문제인가? 조국 딸 받은 총장상 이거 부인이 직접 위조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동양대학교 총장상, 조국 후보자 부인이 동양대 교수였고 어제 검찰이 동양대 교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거예요.
조국 딸이 일단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거기에 저는 동양대학교 총장님으로부터 표창장, 봉사상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라고 화려한 스펙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고려대 재학 중이에요. 뭔가 여기서부터 좀 의아하죠? 동양대 총장이 고려대 재학생한테 표창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동양대는 조국 부인의 재직 학교. 표창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동양대 사무실, 조국 부인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런 표창장을 결제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이분이 동양대에서 총장을 매우 오래 하신 분이에요. 나는 이런 표창장을 결제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동양대 관계자들은요. 검찰이 어제 표창장을 가져왔대요.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을 가져왔대요. 보여줬대요. 사본이겠죠? 이거 진짜 여기서 발급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자 동양대 관계자가 어제 검찰이 표창장 가져왔는데 그게 말이죠. 그 상장의 일련 번호도 우리 것과 다르고요. 그 상장의 모양, 발급 양식이 우리 대학교 상장 양식과 전혀 달라요. 그러면서 학교 상장 번호 보여주고 검찰도 이를 확인해간 사실이 오늘 중앙일보에 상세하게 취재됐습니다. 거짓 표창장 자체를 날조했을 가능성. 특수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조 표창장을 만든 사람에겐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이 표창장이 입시 자료로 제출되었다면 더욱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로 상상 이상의 일인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상장 자체를 날조해서 허위로 만들어서 총장과 동양대 모르게 조국 후보자 딸에게 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 조국 후보자 부인이 동양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데 이양수 의원님, 네. 지금 핵폭탄급 의혹이에요? 예, 어느 분께서는 혹시나 뭐 상장 하나 위조한 것 같고 뭘 그러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첨부할 수 있는 이런 상에 대해서 장관급 그리고 대학교 총장 그리고 시도지사, 광역시도지사의 상만 그것도 학부 시절에 받은 것만 인정하도록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고등학교 때 받은 건 안 되고 학부 시절에 그리고 장관급 이상, 총장급 이상의 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대학 총장님 상을 받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의전원에서 그 규정을 완전 무력화시키고 이것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아마 당락에 크게 좌우하는 건데 아마 거기에 사용됐을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위조로 제출됐다면 엄청난 입시 부정이 저질러진 것이고요.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게 고려대 학생이면 특히 봉사활동을 잘했다 그러면 고려대 총장이 줘야 되는데 동양대 총장이 주셨다 하는 이런 것부터 처음부터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동양대 측에서 그 최성해 총장님께서 94년부터 저 학교에 재직하고 계신데 94년도부터 계셨어요. 예, 오래 계시면서 그리고 아주 업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상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총장상 막 남발하지 않거든요. 예. 졸업할 때 가장 우수한 학생들 한두 명이라든지 뭐 아주 특별한 날에 개교기념일이나 이럴 때 지급되는 거라서 아마 내가 누구 줬는지를 거의 기억할 정도로 희소성이 있는 상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위조한다는 것은 보통 간 큰 범죄인들 아니면 이런 짓을 못할 텐데 이것을 과연 조국 후보의 부인께서 배우자께서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저희가 꼼꼼히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현행법을 완전히 위반한 지금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부산 의전원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예. 처벌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범죄 영역이다. 예, 이거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 김배민 박사님 네. 상장에 보면 상장에 일련 번호가 있어요. 우리가 수표에도 네. 이게 가짜 수표를 만든 건지 조작한 건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수표의 일련 번호가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위드마크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상장에도 그런 일련 번호가 있다는 거죠. 동양대 관계자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어제 검찰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들이닥쳐서 상장 사본을 들고 와서 이게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그 상장인데 동양대에서 준 상장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련 번호랑 양식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문서를 위조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자신감을 가지고 조국 후보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벽 2시까지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 아니겠습니까? 조국 후보자 부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압수수색을 들이닥친다는 건 조국 후보자가 지난번에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함께 나서서 검찰을 맹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압수수색 절차는 조국 후보자 청문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됐겠죠. 이 직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뭔가 명확한 꺼리를 잡았다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들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달라 바로 일련 번호라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됐던 허위에 대한 조작된 표창장인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표창장이 위조라는 거예요. 그 표창장이 위조인 것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됐다면 이것은 입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앞서 얘기했던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를 했던 부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얘기했던 거 아마 열몇 시간의 얘기를 통해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딸에 대해서 부정입학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건 가짜뉴스다. 부정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전제로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딸은 부정입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조국 후보자가 그 긴 시간 동안 고장난 레코드판에 돌아가듯이 계속 반복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명백한 불법에 의한 부정입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발언과는 완전히 배치될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검찰에 계셨었던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 다 계셨던 분이에요. 수사도 받아보셨고. 조영천 의원님.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 많이 나와요. 사문서 위조 얘기 나오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얘기 나오고, 이게 만약에 이 의혹이 지금 검찰은 일정 정도 사실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 겁니까? 검찰 수사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처음에 검찰이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는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되고 해서 증거 확보를 위해 가지고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걸로 압니다. 그건 사모펀드 쪽 아니었나 싶고요. 그건 사모펀드 핵심 관계자들이 해외로 다 출국을 했다는 거죠. 가족들까지 동반을 해서. 그리고 계속 증거가 인멸되고 있으면 나중에 검찰이 니네들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정치적 중립성 의심받을 수가 있고 윤석열 총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데 충성하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일을 더 끌다가는 증거가 자꾸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결과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저께 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를 들이닥쳤죠. 이번에 펀드가 아니고 따님의 의전원 입학 관련된 곳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아마 그 관련자들이 해외로 출국해버린 그 펀드에 대한 의혹은 수사에 굉장한 난항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라 하지만은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면서 어떤 추궁할 거리 등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딸 문제는? 그렇지만은 이 문서 위조란 거는 사실 문서만 확보되면은 그 진위 여부는 금방 파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문서 위조냐 아니냐, 행사했냐 말았냐, 그로 인해 가지고 업무 혹은 공무집행이 방해가 됐냐 말았냐는 거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벌써 지금 오늘 표창장이 위조됐다라는 얘기가 벌써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 보도한 매체에서 아마 총장님하고 통화를 했는 모양인데, 난 그런 거 결제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기사에 나와요. 그건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리고 동양대 관계자는 일련번호 다르고 양식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검찰이 아마 부산대 의전원 압수수색하면서 저 표창장을 입수를 했을 거고요. 그걸 가지고 대충 좀 한번 알아봤겠죠. 이런 거 쓰냐, 좀 다르냐, 어쩌냐,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대로 지금 입증이 쉬운 거부터. 입증이 쉬운 거다, 이거. 먼저 수사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는 것 같고 또 문서죄는 형량이 비교적 좀 센 편에 속합니다. 아, 그래요? 문서 위조죄는요? 왜냐하면 공문서는 국가 혹은 공공기관의 신용을 갖다 떨어뜨린 거고 사문서도 이거 볼 때마다 이 문서 진짜야 거짓이야 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신용사회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회의 그 근저를 기본에서부터 흔드는 범죄다라고 해서 조금 센 편입니다. 그래서 입증도 용이하고 처벌도 좀 세고 그런 것부터 이제 지금 전략적으로 먼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검찰이 입증이 쉬운 전략적인 하지만 타격은 큰 영역부터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이 지금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상장은 위조됐고 검찰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은 동양대에 재직 중이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부인이 위조를 했거나 아니면 위조됐다라는 사실을 적어도 부인이 인지하고도 딸에게 표창장을 줬거나 혹은 부인이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누가 준지도 모르는 표창장이 지급됐거나 세 가지 경우로 좁혀지는데 손소 변호사님 어떤 경우일까요? 이게 정치적 사회적인 영향을 제외하고 법적인 부분으로만 보자면 위조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다. 네,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는 거긴 합니다만 대학 관계자, 해당 대학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인터뷰가 나중에 그 인터뷰가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그 인터뷰를 그 발언을 한 그 당사자가 뭐 거짓말을 했거나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다면 그런 해당 언론 매체의 타격이 심각할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검증을 내부에서 거친 다음에 보도가 나왔을 것으로 짐작하는데요. 그렇다면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낼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보통 상을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을 수여하는 사람이 모두 다 직접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결 규정에 의해서 그 권한을 위임해서 이제 아래 단계에서 다 처리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학의 총장상이기 때문에 과연 그랬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로 정말 위조된 거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또 만약 그렇다면 두 번째는 누가 한 거냐를 따져. 누가 위조한 거냐? 네, 그래서 지금 누가 범죄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또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압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물을 확보했으니까 생각보다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중간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지금 메가톤급 후폭풍이 있을지도 모를 만한 의혹이에요. 누가 이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조국 후보자 부인은 이 표창장이 위조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청문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질의해 볼 텐데 청문회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없으니 검찰이 수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위로 위조된 게 총장상뿐이 아니었습니다. 인턴 증명서도 허위로 위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키스트 인턴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일면 특종 보도예요. 조국 부인, 딸 인턴 증명서 조작도 개입. 허위 인턴 증명서죠. 2011년 7월 조국 부인이 본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키스트의 A 교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딸이 고2인데 인턴을 좀 해줘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키스트의 B 교수 연구실에 3주간 인턴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틀밖에 출근 안 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국 부인이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인턴 담당자는 B 교수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A 교수가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B 교수는요, 인턴 담당자예요. 나는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 아까 그 총장상이랑 좀 뭔가 비슷하죠? 나는 발급해준 적이 없다. 총장님도 그랬잖아요. 인턴 담당자인 B 교수도 나는 발급해준 적이 없다. 아마도 조국 부인 동창인 A 교수가 원장 직인이 찍힌 공식이 아니라 본인 서명을 담아서 임의로 했을 것이다. 저희 동아일보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6년 조국 후보자의 딸은 이 키스트 인턴 경력 기재가 된 자기소개서로
부산대 의전원을 최종 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대림 박사님. 네. 일단 키스트가 어디예요? 키스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하는 곳이고요. 여기에 대학생이 들어가서 인턴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교생이. 대학생 때입니다. 대학생 때. 2011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때고요. 대학교 2학년 학생이 들어가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사실 석사급 연구원이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어쨌거나 들어가서 한 3주 정도 되는 기간에 인턴을 하기로 했으면 그 인턴을 충실하게 채워야 되는데 단 이틀만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단 이틀만을 일을 했는데 증명서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근데 왜 이틀밖에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그때가 2017년 7월에서 8월까지 인턴하기로 했던 기간입니다. 제가 아까 고2라고 했는데 고려대 2학년 때요. 고려대학교 2학년 때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는데 7월 달과 8월 달에 인턴 기간 중간에 보니까 갑자기 해외 봉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 해외 봉사를 떠나는 게 의전원 입시에 조금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틀간 하고 나서 여기에 인턴을 하지 않고 해외 봉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상 처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전체 기간 인턴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하는 게 우리 인지상정의 관리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틀밖에 하지 않았던 인턴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것보다 더 황당한 건 나중에 원서를 내게 될 때 기간이 안 맞잖아요. 키스트 인턴도 했고 해외 봉사도 갔는데 날짜가 겹치면 이거 사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2011년도에 했던 키스트 인턴을 2010년 1학년 때 했다고 또 허위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떠올랐는데요. 예. 조국 후보자 부부는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화제가 된 영화니까 봤을 수도 있겠죠. 영화를 보면은 과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학교 재학증명서인가 졸업증명서를 막 위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ቄ게 되면서 이거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으로 봅니다. 자, 이 인턴과 관련돼서 조국 후보자가 셀프 기자간담회 때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키스트에 가서 활동한 건 맞고 증명서를 떠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가 인턴했던 그 생활 기록,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그 관련 기관에서 아마 조사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실이 다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키스트에서 인턴 활동한 게 맞다라고 조국 후보자가 밝힌 지 이틀 만에 오늘 동아일보 1면에 저 발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양수 의원님 이틀밖에 인턴 안 하고 3주간 인턴을 했다라는 인턴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그 인턴 증명서도 공식 증명서가 아니라 동창한테 부탁해서 그냥 만든 그렇죠. 원래는 허위 인턴 증명서. 예. 그 키스트에서 그 제로된 원장의 직인이 찍힌 그런 게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3주간 인턴 과정을 수료했다든지 그다음에 성과가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것들을 남겨놓죠. 당연히 그렇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개인적으로 조국 후보자 부인의 요청으로 A라는 교수가 인턴 증명서를 본인 사인으로 해서 줬을 개연성이 높다. 이거는 완전히 공공 문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위조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직인이 찍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서에는. 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그리고 키스트 내에는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기록들이 다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국정감사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다 제출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은 모든 활동들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정말 간이 커도 너무 큰 행동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그 9시간에 걸친 그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보면 금방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확인했는데 우리 딸이 거기서 인턴 근무한 거 맞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증명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모든 사안들 자기한테 벌어진 의혹들을 다 아마 조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허위라는 거 알면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저렇게 하면서 혹시 누가 이거를 찾아보겠어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저렇게 대처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조국 후보자가 그 9시간 기자간담회 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제 수사 대상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하는 동안에 본인이 여러 의원들이나 청문위원들의 얘기에 답변하잖아요. 그것이 같은 관련 범죄인들끼리 증거인멸하고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제가 뭐 기자간담회 하는 동안 9시간 동안 하면서 저 보니까 조국 후보자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거든요. 사모펀드부터 시작해서 뭐 그 부정 입학이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통화하거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증거인멸 혐의가 딱 제시돼가지고 바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못하는데 청문회라든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몰랐던 거다.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만 아는 거다. 난 이거 이렇게 생각해. 그 사람들한테 신호가 다 가고 있거든요. 그 오촌 조카라는 분도 동남아에서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다 봤을 겁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제 수사 대상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가 끝난 다음에 인청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웅천 의원님. 네. 지금 동양대는 사립대였는데 지금 키스트는 국가기관이에요. 예. 공공기관인데 사립대 총장 상장도 위조되고 공공기관 키스트의 인턴 증명서도 허위로 날조가 되고 이게 뭐예요? 법적으로는 만약에 A 교수가 자기 이름으로 이 확인서를 써줬다면 위조는 아니죠. 작성 명의자가 쓴 거니까. 다만 그 내용이 이틀밖에 사흘밖에 안 했는데 3주로 했다. 그리고 활동한 내역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의 허위다라고 할 수 있다면은 키스트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거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 네네네. 사문서는 허위 사문서 작성은 없는데 공문서만 있습니다. 허위 왜냐하면 공문서 공문서가 작성죄. 공신력이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이 본질적인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이틀밖에 안 한 걸 3주를 했다. 그런 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건은 문서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로 한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봐야지 위조가 될 건지 안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건지가 나올 거고 또 이거 의존해 냈으니까 동행사죄 그다음 그로 인해서 부산 의전원의 학생 선발 그 권능이 침해됐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뭐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부산대는 국립이니까요. 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성립될 수 있다. 해외 봉사 경력도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간다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자소서에 대학교 4학년 당시 우간다 의료봉사단체를 창단을 하고 운영활동을 했다라고 경력을 기재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첫 해외 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라고 기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얘기에 따르면 회의 및 통역 업무를 도운 건 맞지만 우간다에 간 적은 없다. 가지도 않은 우간다 해외 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라고 허위 경력 부풀리기쯤 될 것 같아요. 경력 부풀리기를 한 셈이 된 겁니다. 자,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기자간담회 때 모른다. 알지 못한다. 총 중앙일보에 보니까 141회 모른다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과거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2017년 3월 22일 오전 9시 7분 조국에게 허은하 소장님. 진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권력의 법칙 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이번에 간담회에 나와서 모른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저희에게는 보이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지는 그 국민의 심리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서삼경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대부분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꼭 읽어보고 따라하는 거겠죠.
조국 후보 자체의 수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간은 분명 실패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인 치국과 평천화가 가능할 것인가 국민적 의심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이슈를 좀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자유한국당이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돼서 조국 후보자는 우리 딸이 영어를 잘했다라고 밝혔는데 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고교 시절 영작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한영외고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의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습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미국 사람이 글자로는 문맹이어도 미국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 전문적인 의학 논문을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회화를 잘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자, 영작 실력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교 시절에. 그런데 어떻게 의학 논문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1저자에 등재될 수 있었을까? 주광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셀프 기자간담회 때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1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항수 의원님, 조국 후보자는 딸이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1저자로 크게 평가됐다라고 얘기했지만 주광덕 의원은 영어 못한다. 특히 영작 실력이 형편없다. 라는 성적을 지금 공개한 건데 영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잘한다 그러면은 상위 한 30%는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이 있을 거고 또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9등급으로 지금 영어 성적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한 1, 2, 3등급 해야 잘한다 그럴 거고 4, 5, 6등급 하면 보통일 거고 7, 8, 9등급이면 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 조국 후보의 딸은 6등급에서 7등급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보통과 좀 못하는 것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서 거기에 논문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이 논문 그 제2저자, 1저자 말고 제2저자인 교수님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따신 영어의 아주 정통한 분이에요. 그런 분을 놔두고 제1저자가 영어 실력이 고등학교에서 4에서 7등급 하는 이런 학생이 제1저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것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 오늘 10시, 앞으로 4분 뒤에 대한소아청소년 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요? 예,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냐면 이번 논문이 그 대한소아청소년 학회 관련한 논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재밌어요. 논문을 써본 의사들 2,88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논문을 써봤던 네, 의사들. 논문을 안 써본 사람 말고 논문을 써봐야 이 설문에 응할 수가 있다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제1저자로 이 고등학생이 이렇게 되는 게 타당하냐라고 물었을 때 타당하지 않다가 98.7%. 뭘 편해요? 예, 뭐 완전 100%에 가까운 거죠. 논문을 써봤던 의사들만. 논문을 써봤던 소아청소년 의사회에서 이 고등학교 2학년 이런 분들을 제1저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다가 98.7%. 철회해야 된다. 이 논문은 이 가치가 없다. 철회해야 된다가 96%. 그리고 이것이 입시에 활용됐다면 부정입시냐? 부정입시다. 94%. 이게 그 부산 의전원이 취소되지 말아야 된다가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논문이고 그다음에 입학에 활용됐다면 부정 입시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교수님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예. 조국 후보자가 그날 기자간담회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1저자 하는 것이 윤리 규범이나 기준이 좀 느슨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분 교수시고 예전에
그 안철수 후보 논문 사태에 났을 때 본인이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거 한번 보시죠. 저희 준비됐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잘 아는 분이 마치 저 보세요.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저렇게 트위터에 안철수 표전문항은 것은 무식한 것이고 알고 됐다면 악의적인 것인데 지금 조국 후보자가 모르쇠하는 것은 알면서도 저런 모르는 척 하는 거기 때문에 악의적인 겁니다. 이공개 논문의 경우 제1저자 외에 제2, 3등 저자는 제1저자에게 조력을 준 사람들을 다 올리는 것이 규칙이다. 네. 조국 후보자의 따님이 관계된 그 논문이 2008년도에 지금 쓰여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은 의학 논문은 이제 과기부 훈령 연구 윤리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0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2007년에 만들어졌으면 이미 저 논문도 2007년에 만들어진 과기부 훈령에 따라서 연구 윤리 그 지침에 따라서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 후보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모르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법꾸라지라는 말이 딱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딸 1저자 영어 실력도 지금 논란이고 특히 딸이 받았다는 그 장학금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신청하지도 않은데 나왔다.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반환하려고 했지만 한 번 받으면 반환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학금을 지급한 관학회 관계자를 저희가 취재해봤는데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반환하려 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조국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반환하겠다고 문의받은 적 없습니다. 반환을 하려면 얼마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국 후보자는 반환을 했었다라고 밝혔지만 정작 장학금 단체는 반환 문의조차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장학금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학금 처음 수령한 때는 2월입니다. 입학이 3월인데 2월 달에 받은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작동을 해서 만들어준 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7월 26일 날 부산대 의전원 면접고사 때 조국 후보자가 딸을 데리고 직접 부산에 갔다고 합니다. 누구 자식인지 부산대 면접 교수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월 달에 다시 장학금을 또 학기 시작 전에 수령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6학기 연속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이 자동으로 지급됐죠. 6학기 연속 받았는데 한두 번 유급이 됐던 게 아니라 재학했던 7학기 모두 유급 심사 대상에 올라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국 딸 7학기 내내 유급 심사 대상자였다는 거예요. 2007년 1, 2학기는 2학년 전원 유급 면제.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은요. 조국 딸을 특혜주려고 2007년 당시에 학년 전체의 유급을 면해줬다는 소문까지 하다했다라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소장님. 정말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기사들을 계속 보면서 저만 절망스럽다고 느끼는 건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조국 후보는 스스로가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기자간담회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다 또 우리 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기자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 같은 것도 스스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일반적인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장학금 타는 거 하나만 바라고 사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 모든 장학금이 내 딸에게만 자연스럽게 온 것이다. 나는 원하지 않았다. 그런 돈을 원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국민을 모독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본인이 스스로 쥐고 있는 어깨의 그 권력의 힘을 한 번쯤은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2007년이 아니라 2017년에 2학년 전원 유급 면제 조치가 돼 있었다라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6일 이후에 임명을 하겠다. 빠르면 이번 주말에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기류를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 먼저 살펴보시죠. 마이웨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없다. 청와대가 어제 이렇게 밝혔죠. 모든 의혹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다. 셀프 기자간담회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를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요. 6일까지 청문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9일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듯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굉장히 빠른 일정까지 자세하게 나왔어요. 10일에는 아예 국무회의에 장관으로 앉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일정까지 현재 청와대가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발끈했습니다. 먼저 한국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있는데 결국 이 청와대가 저는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결국 원천적으로 이 보이콧하고 이 청문회 없이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개탄에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임명이 강행될 때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바른미래당도 반발했어요. 유례없는 셀프 청문회로 국민 우롱해 놓고는 어떻게 사흘 만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오신환 원내대표가 발끈을 했는데, 자, 조응천 의원님, 임명을 강행할 것 같고,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이 임명 강행 시에는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중대 결심이 뭘까요? 우선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보이콧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네. 다만 지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국정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야당으로서의 그 본색을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정기국회거든요. 그래서 전면 보이콧은 제가 봐도 여당으로서는 실익이 없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제 아마 조국을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은 즉각적인 해임 건의안 제출. 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혹시 뭐 특검 카드나 아니면은 국정조사 세 카드는 번째고요. 예, 해임 건의안 제출. 이것은 뭐 얼마든지 지금 그 정격수도 되고 또한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 이쪽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반 이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뭐 그 카드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검 혹은 국정조사 카드는 뭐 항상 이게 얘기가 되었던 거라서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렇게 여당이 합의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이 정도 카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지금 뭐 이 특별한 뭐 특단의 카드보다는 요번에 조국 후보자 그다음 어저께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 기자간담회 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 왜 기자를 사이에 두고 하루는 조국 후보가 하루는 야당 의원들이 왜 서로 벽을 보고 얘기를 하죠. 기자를 보고 서로 같이 만나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원하게 진상이 다 해소가 될 텐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청문회가 아무리 그동안에 참 저런 거 왜 하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국민들이 꽤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번 이틀 간담회 보면서 그래도 인사청문회란 게 꼭 필요한 거구나, 괜찮은 거구나 라고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는 국회의 의무입니다. 지금 날짜가 며칠 남았어요. 지금 뭐 증인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시간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나 친족이 기소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당할 수 있는 때에는 증언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서 거부합니다. 지금 거의 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증언 거부할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예, 그 별로 실익도 없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오늘이라도 청문회 열어가지고 국민들 좀 답답하시잖아요. 예. 정말 짜증 일본으로 직전이실 건데 네. 국회가 요번만이라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이 4일. 대통령이 요구한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6일까지니까 5일, 6일, 4, 5, 6. 오늘, 내일, 모레 안에 만약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열려야 하는데 자, 그 안에 이제 증인을 부를 건지 안 부를 건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뭔가 합의가 있어야만 지금 청문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 별 실익이 없다니까요. 증인 와도. 네. 청문회 열릴 수는 있어요? 지금 3일 안에? 그럼요. 합의하면 되죠. 6일 자정까지 그 검증 결과 보고서를 의장한테 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청문회 열면 되는 거죠. 합의할 수 있다. 네. 한국당은 청문회 열 생각이에요? 안 열 생각이에요? 그래서 청문회라는 거는 왜 여냐면은 그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는 건데 과연 지금 강제 수사 대상자인 조국 후보를 청문회장에 앉히는 것은 너무 훌륭한 대우를 해주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일단 좀 반대인데, 근데 당 지도부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뭐 요즘번에 나경원 대표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그러면 증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그럼 청문회 열자고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조국 후보자가 정말 9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기자들을 앞에다 두고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사실이 아닌 거, 알면서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 그런 의혹들이 천지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국회에 와서 또 국회의원들 앞에, 청문위원들 앞에 놓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또 사실이 아닌 얘기로 이 위기를 모면하는 듯한 발언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과연 속 시원한 자리를 마련해 드는 것인가. 더 답답하고 더 한심한 정치권과 한국의 지도부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만 더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조국 수사는 먼저 검찰 조사를 당당하고 깨끗하게 받고 그리고 나서 자격이 된다 할 경우에 다시 인사청문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진보 원로로 분류되는 최장집 교수가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진보 원로 최장집, 조국 논란 작심 비판, 조국 사태, 문정부 도덕성에 직결이 된다. 조국 기자 간담회는 초법적 권력 행사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 사태가 촛불을 위임받았다는 정부 행태인가?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학교도 불똥이 튀고 있어요. 많은 졸업생들이 이제 학교 발전 기부금을 냈는데, 야, 서울대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됐으면 내 기부금 돌려달라. 기부금 반환 항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낸 기부금이 조국 딸에게 지급됐는지 확인해달라. 기부 끊고 싶다. 기부금도 돌려달라. 지난주에만 10통 넘는 문의 전화가 왔다라고 합니다. 서울대와 고려대학교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셀프 기자간담회를 본 이후에 대학생들이 3차 촛불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스노라이프에는요, 기만적 인터뷰로 정의가 퇴보했음이 증명됐다. 고려대 커뮤니스트인 고파스는요, 특수조에게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장관하겠다는 거 보면 어이가 없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분노만 키운 셀프 해명, 서울대 총학은 3차 촛불 집회를 논의 중이고 고려대는 6일에 3차 집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의 촛불이 더 타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손소 변호사님, 서울대학교에 특히 기부금 돌려달라는 항의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요? 서울대에 뭐 장학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모으는 재단법인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거든요. 네, 서울대 발전 기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화가 온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학
뭐 정부에서 모든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을 없애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에서 좋은 의도에서 많은 분들이 훌륭한 마음으로 여러 학교에 또 여러 기관에 장학금용에 기부를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요. 또 숭고한 행위이고 또 더 늘면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칫 이번 일이 아직 뭐 다 확인된 것도 아니고 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평가를 내리기에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언론의 보도가 아주 대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장학금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장학금 기부에 대한 어떤 위축 또는 장학금 기부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할까봐 이런 부분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좀 되죠. 자,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3가지 이야기 오늘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아마 조국 후보자가 어제는 출근 안 했고 오늘은 출근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근하면 출근길에 저희 또 중계 카메라까지 보내놨습니다.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드리죠.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 황당한 사건들이에요. 저와 함께 사건 풀러 이동하시죠. 자, 취재수첩 Y입니다. 건국대 경찰학과의 이웅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손 변호사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취재수첩은 바로 이겁니다. 커튼머리 고유정. 신종화가 등장했어요. 커튼머리. 마치 커튼처럼 이게 얼굴을 가린다. 그래서 커튼머리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고유정의 커튼머리 때문에 검찰이 머그샷 공개를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고유정의 커튼머리부터 함께 보시죠. 자, 벌써 3번째 커튼머리예요. 처음에 검찰 송치됐을 때도 저렇게 좀 무서워요. 얼굴을 가렸고 1차 공판 때도 커튼머리로 가렸고 그제도 지금 아예 더 심해졌어요. 그제는 더 뒷머리까지 앞으로 보내서 아예 얼굴을 가리는 얼굴에 커튼을 쳤다. 지금 그제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커튼 머리를 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신상 공개했냐라는 비판이 지금 경찰 또 수사당국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예 커튼을 쳐줘라. 저럴 거면 뭐하러 신상 공개했냐. 분노, 국민들의 분노, 황당함. 이게 뭐냐. 어떤 불만. 지금 커튼 머리에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고민 중인 거예요. 머그샷 검토를요. 계속 커튼 머리 해요. 그런데 이거를 커튼을 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것. 누리꾼은 머리카락 커튼, 정수리 공개, 얼굴 앞뒤가 어디냐. 신상 공개의 실효성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경찰은 머그샷 공개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황이고 머그샷은 구금 과정 얼굴을 촬영하는 폴리스 포토그래프를 전체를 다 공개하는 거죠. 마치 미국처럼 범인 사진을 공개하는 거예요. 머그샷을 저희가 한번 연출해봤는데 저기도 커튼을 머리를 하고 있죠. 대한민국 피의자 교도소 수감될 때만 머그샷 촬영 일반에 공개 안 하는 거죠. 미국은 모두 다 공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찰학과 교수님인 이웅혁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2가지 질문. 고유정은 왜 자꾸 커튼을 치는지. 그리고 2번째. 머그샷 공개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첫째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면 본인 자체는 지금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기 때문에 형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용 생활을 가장 짧게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가급적 많이 숨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또 한국 특유의 체면에 대한 손상이라고 하는 면이 있죠.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커튼 머리라고 하는 비아냥을 받으면서까지 얼굴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2번째 질문. 우리나라 그럼 커튼 머리는 그냥 우리 네티즌들이 만든 거예요? 범죄 용어가 아니라? 범죄 용어가 아니죠. 마치 이제 커튼으로 가리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활용을 해서 막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특강법의 취지 자체가 몰각되는 거죠. 이러려면 왜 얼굴 신상 공개를 했느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얼굴 좀 보자라고 하는 알 권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법에 취지가 없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경찰기관이 또는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얼굴을 들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관련 공보 규칙에 의하면 인위적으로 머리를 드는 방법으로 공개를 할 수는 없다. 그렇군요. 다만 소극적인 방법으로 마스크를 제공한다든가 모자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을 안 할 뿐, 따라서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를 하는 이러한 소극적 공개가 우리나라의 그 특성인 것입니다. 손수 변호사님,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안이 뭐 하나 발의된 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건 국회 차원에서 뭐 법을 새로 만들자는 개념은 아니고 지금 이미 법은 있어요. 법은 있다. 네, 특강법에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고 그 신상 공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을 가림으로써 이 신상 공개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아예 이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상 공개 중에 얼굴 공개를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권에서 의뢰한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커튼머리로 지금 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나오고 경찰이 설득을 잘해서 한 번은 이제 그 후에는 몇 차례는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동안에 이제 언론이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활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추후에 유사한 사례에서 한술 더 떠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렇게 가린다면, 그렇죠. 응용될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신상 공개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얼굴이 공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른바 머그샷을 대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그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저렇게 가린 것을 풀어 헤치거나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굉장한 인권 침해의 소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상 공개의 어떤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유정보다 더 철저하게 가리는 사람이 추후에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대비해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왜 머그샷인가가 궁금하실 수가 있어서 머그잔 할 때 그 머그가 맞는데 이 뜻이 머그샷의 뜻은 그 머그잔의 머그가 아니라 18세기에 얼굴, 페이스를 지칭하는 속어로 이 머그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등장하는 얼굴샷, 그래서 머그샷이라는 유래가 돼 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특이한 사례도 발생했는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바로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위 훈남의 인상을 갖다 보니까 이 행형을 마치고 나서 소위 훈남. 네, 소위 훈남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서 제의를 받는. 그래요. 이러한 그 상당히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는데 이만큼 외국에서는 범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얼굴이라고 하는 것도 공적 기록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누구나가 봐야 된다. 이제 이런 태도인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피고인, 범죄인에 대한 인권 보호를 상당 부분 많이 강조하는 측면이 아닌가.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한 2년 전 이맘때쯤 판사 부부가 미국령 괌에 갔었는데 그 아동 학대의 그 혐의였죠. 뒤에 차를 아기를 두고. 뒤에 두고 잠깐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방송에 다 나왔을 뿐만이 아니고 머그샷도 공개가 됐는데 국내에 소개될 때는 그것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소개되는. 그래서 그 국가 간에 이만큼 차이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웅혁 교수님은 뭐 관련된 걸 누르면 그냥 다 나와요. 관련 상식이. 자판기 같아요. 그리고 잘 호흡이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좋아요.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스테리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달 새 7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금강교, 절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인데 왜 꼭 이곳에서 이런 일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 걸까? 안타까운 일인데 일단 사건의 정말부터 함께 보시죠. 공주 금강교 1933년에 준공을 했는데 8월 한 달에만 지금 7명이 이 금강교에서 투신을 했어요. 5명 사망, 2명 구조. 주변 다리 포함시 사망자 7명이라는 겁니다. 이 인근에서만. 소방당국은 지금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투신이 급증하는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 왜 꼭 금강교 인근에서 저러냐. 공주시 관계자는요. 사고 소식이 알려지며 다른 지역에서 오기까지 한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대책을 현재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금강교 부근에 119 구급차와 소방차를 상시 교대 배치하기로 지금 공주시 당국이 나섰습니다. 하도 많이 저쪽에서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119 구급차 소방차가 교대 배치.
구조대원도 투입됐고요. 공주 시민까지 투입됐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있어요. 위험 안내판, 구명환, 로프를 설치하고 사람 키와 비슷한 난간과 CCTV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진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 저 공주 금강교 부근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순찰하고 있는 소방당국 관계자의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미스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용혁 교수님. 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저희가 오늘 보도하는 것도 제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라라는 취지에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왜 특정 장소에 이렇게 몰리는 건가가 일단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그것을 이제 미시적인 차원과 이제 거시적 차원으로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금감교 자체가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것은 아닌가, 이런 입장입니다. 도로의 구조도 한쪽은 일방통행이지만 또 한쪽은 자전거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가능하다. 더군다나 난간의 높이 자체가 상당히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실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거시적인 것은 문제가 없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곳에서 극단적인 일이 생긴 것이 1년에 평균 2건인데 최근에 들어서 10건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를 한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극단적인 것은 뭐냐면은 삶이 팍팍하다, 사회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각 시군별로 240개의 살인과 극단적인 사건을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결국은 실업률,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어려움.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울감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의용 소방대와 소방당국에서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리 입구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감시를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의용 소방대원이 접근을 통제하고 있고요. 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자율적인 시민들이 맡고 있고, 그래서 24시간 이제 감시 체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좀 팍팍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어려움, 이것이 사실 숨은 동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님,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니까 지금 소방당국에서도 상시 사람까지 투입하면서 시와 소방당국, 경찰이 함께, 주민들이 함께 안타까운 일을 막고자 지금 상시적에 계시는 거잖아요. 시간을 나눠서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지금 현장에 있거든요. 예.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저렇게 시간을 나눠서 새벽 2시까지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특정 지역 거주민들이 주로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뭔가 이야기를 듣고 모여드는 것인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또 보도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서울에도 뭐 특정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곳이 뭐 특별히 지형적으로 물리적으로 달라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생각한다면, 안 좋은 생각을 잠깐 잘못하신 분들이 특정 장소에 온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더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좀 생각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발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한번 부여된 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좀 여러분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책, 마이크 샌델 교수 책이 있는데, 생명과 삶, 이 소중함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분과 함께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 바로 만나보시죠. 네, 구혜선 씨 첫 번째 하플 주인공,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한 주간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토바이, 그리고 네 번째가 화재 현장 같은데 뭔가 아찔한 장면입니다. 하나하나씩 전해드립니다. SNS를 통해서 은퇴를 암시하며 대중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던 배우 구혜선 씨. 그런데 SNS를 통해서 또다시 안재현 씨를 향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안재현 씨가 데려간 고양이 이름이 안주예요, 안주. 왜 안주일까? 안주는 자신과 산 세월이 더 많은 자신의 반려동물이라며 화장실 한번 제대로 치워준 적 없는 안재현 씨가 이혼을 통보하고 데려가 버려서 이혼할 수 없다라는 글을 남긴 겁니다. 구혜선 씨의 폭로는 이외에도 한 번 더 이어졌습니다.
안재현 씨와 함께 살 당시에 결혼 수칙을 적은 메모를 공개한 거예요. 안재현 씨가 주의할 점은 술 취해도 소리 지르거나 손찌검하지 않기, 집에 12시 안에 들어오기, 말 조심하기 등등 손글씨로 보이시죠? 구혜선 씨가 주의할 점에는 없음이라는 두 글자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과라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뜻을 또 한번 밝혔습니다. 한편 안재현 씨 근황도 공개됐어요. 현재 차분히 드라마 촬영에 매진 중이라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몸도 더 좋아졌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의 극과 극 행보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김병민 박사님, 네. 결혼할 때 수칙을 적었네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애교 반, 진심 반으로 저렇게 수칙을 좀 적기도 하나 보죠. 안재현 씨가 상당히 이거 안 하기 많이 적었네요. 네, 보니까 필체가 똑같더라고요. 구혜선 씨가 주의해야 될 수칙에는 없음이고 안재현 씨가 주의해야 될 수칙은 굉장히 많은데 부부간의 결혼 관계에서 사랑을 하면서 결혼하고 저런 수칙들을 적는다는 게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도 좀 이해 안 돼요. 그리고 구혜선 씨가 과연 지켜야 될 수칙이 정령 하나도 없습니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과 남성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구혜선 씨가 바라보기에는 저런 상태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구혜선 씨는 여전히 안재현 씨를 향해서 계속되는 요청들을 하고 사실상 비난에 가까운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안재현 씨 좀 구혜선 씨 찾아가서 미안하다 얘기도 좀 하고 사과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만약 안재현 씨여서 정말 그래 나는 마음을 다잡고 구혜선 씨에게 정말 다시 예전에 당신을 사랑했던 대로 돌아가겠어라고 하면 그때 구혜선 씨가 안재현의 손을 놔버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둘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둘 간의 문제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이혼과 다 맞물려 있는 일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대중의 참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독특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좀 쭉 지켜보니까 이 상황이 좀 예사롭지 않다. 흔치 않잖아요? 네. 정확하진 않지만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구혜선 씨가 안재현 씨를 아직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못 잊은 것 같아요. 네. 그 감정의 발로 같아요. 좋아함의 감정의 발로. 네, 조금 안재현 전에 씨는 마음이 정리가 됐고. 그렇죠. 남자는 정리가 된 것 같고 여자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언어를 쓰는 것도 다르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헤어져서 잊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헤어지면 여자가 잘 있고 남자가 못 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헤어지기 전이라는 생각 때문에 구혜선 씨 같은 경우는 그 남편에게 사랑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함께 키우던 자신이 사랑했던 반려묘 얘기까지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기존에 7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배설물을 치워줬었다. 우리 애기 잘 키우고 있느냐. 나는 당신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된다라는 말로 우리 김진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사랑, 아직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김병민 박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더 불편할 수 있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안재현 씨가 이미지 메이킹을 상당히 잘했고 언론의 덕을 좀 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이미지에서는요. 옆에 누가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안재현 씨가 뜨는데 확실히 구혜선 씨가 노력도 해줬고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싹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자신만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 구혜선은 이제 나에게 없다라는 저런의 언론의 활동들이 더 구혜선 씨를 사랑했던 그녀가 좀 마음 아파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기존의 작가가 했던 말도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러블리한 안재현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직접 촬영을 해보니까 그냥 똑같은 남자더라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도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남자의 얘기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자꾸 이벤트만 해준다. 지금 구혜선 씨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 지적처럼 남녀의 대화법에 대해서 아직 조금 더 서툴고 그리고 부부끼리의 사랑에 대한 것이 서툴기 때문에 그 신혼 부부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아웅다웅 다툼이 아닐까 싶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예인입니다. 대중들이 모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이제는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두 분이 봉합이 될 수 있다면 좀 지금이라도 봉합하기를 좀 그렇죠. 부탁드리고 안재현 씨도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예요. 안재현 씨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음이 상당히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좀 어떻게 좀 잘 안 될까 싶기도 하고. 네, 두 번째 앞을 만나보시죠.
또 일본 내에서 혐한 논란이 불거졌어요. 일본의 대형 출판사가 펴내는 주간지에서 혐한 발언을 쏟아낸 특집 기사를 게재해서 물의가 빚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단교를 의미하는 단한, 한국이랑 연극겠다, 이런 표현을 쓰며 혐한보다는 단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가 하면 분노 조절 장애를 한국인의 질병이라고 매도하기까지, 도를 넘은 보도에 잡지에 글을 쓰는 일본 작가들까지 반발할 정도였습니다. 주간지 측은 뒤늦게 배려가 부족했다는 입장문을 내놓았지만 잡지의 내용에 호평한 다른 의견도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일본 전반에 혐한 분위기가 퍼지면서 한국 대사관에 대한 테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도쿄의 한국 대사관에 총탄으로 보이는 물건 1개와 내가 소총을 여러 개 갖고 있다, 한국인은 나가라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배달되는가 하면 지난 1일에도 우익단체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사관 앞 우편함을 주먹으로 쳐 파손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한국 때리기가 이젠 테러 행위로 번지고 있는데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걱정스러운 게 이양수 의원님, 이게 자꾸 양쪽에서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뭔가 차분하게, 대다수의 한국과 일본 국민들은 자, 우리 극과 극으로는 가지 말자, 차분하게 좀 한일 관계 복원하자라는 생각이실 텐데 뭔가 극단에서 불쑥불쑥.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뭐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에 대해서 혐한 분위기를 이끌고 오히려 이제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요. 또 많은 지식인들은 또 이렇게 좀 우리가 한일 관계가 발전적으로 잘 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은 지금 이번에 이 대형 출판사가 쇼카쿠칸이죠. 예. 거기에 의뢰는 내가 하나도 안 하겠다. 내 글을 싣거나 그런 건 안 하겠다라고 하는 지식인들이 있어요. 일본 지식인들이. 예, 그런 지식인들이 일본 국민들의 대중의 마음을 얻어서 한국과 잘 사이좋게 지내고 하는 것이 뭐 국익에도 맞고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에도 맞고 양국 모든 국민한테 다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반면 우리가 지금 일본 상황을 보면 현명하고 지성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더 존경스러워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사람들 보면은 비지성적이고 그리고 무식해 보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본하고 일본의 반성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긴 하지만 또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과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도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 번째 하플 소식 만나보시죠. 오토바이 한 대에 사람 7명, 동물 4마리가 탈 수 있을까요? 아무리 큰 오토바이여도 힘들 듯 싶은데 여기 그것이 가능하다고 몸소 보여준 영상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인도의 한 시골 마을,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를 달리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거대해도 너무 거대하죠. 7명의 가족이 일렬로 바짝 붙어서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어떻게 달릴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개와 닭, 총 4마리의 동물 가족까지 함께 탑승을 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앉아있는 강아지의 모습은 저 보세요. 많이 타본 거예요. 늘상 이러려니 하고 있어요. 제 개도. 처음이 아닌 듯, 일상인 듯 여유롭게 도로를 질주하는 이들의 모습. 아찔하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합니다.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이런 오토바이는 없었다. 오직 인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손자를 등에 업고 건물을 탈출해야 했던 할아버지의 긴박한 사연.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지난달 21일 중국 후난성의 한 아파트, 큰 화재가 발생했죠. 아파트 곳곳을 덮친 불길과 검은 연기. 그중 8층에 살고 있던 팽 씨는요, 화재 당시 4살 손자와 함께 있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이 있는 곳도 화마에 삼켜질 것을 직감했는지 이 할아버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손자 등에 업고 창문 밖으로 탈출을 감행한 것. 팽 씨는 곧바로 손자를 업은 채 맨손으로 7층까지 내려오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말입니다. 손자 또한 할아버지의 목을 꼭 끌어안은 채 함께 저렇게 맨손으로 내려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해당 영상을 본 현지 누리꾼들은요, 너무 위험하다, 더 큰일이 날 뻔이라는 등 걱정 어린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용기가 대단하다라며 할아버지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는데 7층 창문 밖에 매달려 있었던 할아버지와 손자는 다행히도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오늘 힐링 뉴스 주인공은 특별한 할머니들이 주인공입니다. 한글을 배우지 못했던 할머니들. 그런데 늦깎이에 한글을 배웠는데요. 한글을 깨우치자마자 할머니들이 쓴 글이 참으로 뭉클합니다. 어떤 글을 썼을까요? 자, 젊었을 적 할아버지가 보냈던 연애 편지에 뒤늦게 답장을 한 할머니도 계셨고요. 숨바꼭질이라는 시를 쓴 할머님도 계셨습니다. 40 서이에 혼자가 되어 쭈그렁 할머니가 되어 공부를 시작했다. 세상을 먼저 떠난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제가 좀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헤어진 연습도 없이 간 당신께. 이문재 할머니가 쓴 글인데 지천이 꽃 단장한 5월 어느 날 하얀 구름 타고 하늘나라 소풍 가신 당신. 나보다 더 좋아하셨는데 좋아한다고 당신한테 편지를 쓸라 했는데 한글을 몰랐어요. 선생님이 이제서야 한글을 가르쳐줍니다. 내 옆지기 여보 당신 겁나게 보고 싶습니다. 한 할머니가 한글을 깨우치자마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뭔가 뭉클하고 대단하죠. 진작 한글 주변 할머니들한테 가르쳐드릴 걸 하는 아쉬움과 죄송함이 또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작품들 세종문화회관 서울 종로구 앞 야외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4일에서 6일 사이에 전시된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우리 늦깎이 한글 학도 할머니들의 작품들 감상하시고 또 할머니들에게 용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